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8월 중순이 넘도록 불볕더위 기세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일 열대야 신기록이 세워지며 잠 못 드는 밤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여름밤 풍경 담아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서울 도심 번화가, 대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해 밤에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차가운 음료를 연신들이 켜고 얼굴 가까이 휴대용 선풍기를 들이밀어 보지만 주룩주룩 흐르는 땀방울을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너무 더워서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 이렇게 나와서 놀고 있어요. 음료수도 꼭 사야 되고 선풍기도 들고 다녀요. 밤까지 그칠 줄 모르는 무더위에 조금은 지친 기색도 엿보입니다.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제일 습하기도 하고 제일 온도도 많이 높은 것 같고 제일 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한강공원도 열기를 식히러 나온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밤 11시에 가까운 시각이지만 기온은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더위에 강바람을 맞으러 한강변에 나온 시민들도 적잖습니다. 얼음을 가득 담은 시원한 맥주로 목을 축이며 친구들과 긴긴 여름밤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아직은 좀 습하고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에어컨 바람을 하루 종일 맞다가 나오니까 좀 시원하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면서 이열치열 운동으로 땀을 내면서 더위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밤에 열대야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잠도 잘 못 자고 밤에 땀 흘리는 것도 좋고요. 그래도 또 집에 가서 시원하게 샤워할 수 있어서 개운하고 좋습니다. 예. 열대야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처서가 가까워지도록 여름은 좀채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며 당분간 폭염의 기세는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제도 경기 안성 고산면 37.6도, 서울 34.3도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서울은 아침 기온이 27도, 낮 기온 35도로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주말까지도 전국적으로 33도 안팎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푹푹 찌는 더위에 전력 수요도 연일 최대치를 찍으면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력 수급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숨은 태양광이 전력 수요 예측에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 20일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36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전국을 뒤덮었던 지난 13일. 오후 6시 때 전력 수요는 94.6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여름과 겨울을 통틀어 사상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올 여름에만 벌써 세 번째 기록 경신입니다. 그런데 이날 실제 총 수요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102.3기가와트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력당국이 집계한 전력 수요와 7.7기가와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숨은 태양광 때문입니다. 전력거래소는 시장 안 수요를 집계하는데 총 수요에는 한전의 직거래와 아파트에 설치된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 시장 밖의 숨은 수요까지 포함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숨은 태양광 발전이 전력 공급에 보탬이 되지만 날씨가 나쁘면 오히려 전력 수요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비가 온다든지 흐린다든지 아까 비계량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 못하면 그만큼 또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력거래소의 불확실성 또는 변동성이 좀 있다. 문제는 태양광 발전의 3분의 2가 시장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당국도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수급 관리의 복병인 셈입니다. 비계량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를 예측하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0개소 대표 태양광 발전소에서 데이터를 취득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정확한 예측을 위해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이상기온은 왜 서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과에 이어서 국민 채소, 배추값이 다락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폭염 기세가 꺾이려면 아직 멀었고 요즘은 가을 태풍도 잦다는데 식탁 물가가 걱정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 속에 시장이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시들까 봐 채소를 밖에 꺼내놓지도 못합니다. 배추는 더우면 알이 안 차서 좋은 물건 떼오는 것도 힘듭니다. 양이 워낙 없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또 농사도 지금 못 짓거든. 지금 이 날씨에 이제 애들 개학하고 나면 이제 그게 더 문제지.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를 거예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지역도 적고 이른 추석에 9월 초 출하 물량이 집중되다 보니 올해는 여름 배추 재배 면적이 6.2%나 줄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추값이 다락같이 올라서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이 한 포기에 6,400원이 넘어 한 달 전보다 77%, 지난해보다 69% 올랐습니다. 소매 가격의 경우 한 포기에 평균 6,100원, 무도 한 개 3,000원이 넘었습니다. 열무도 1kg에 5,000원에 육박했습니다. 모두 한 달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과일은 비싸도 안 먹어도 살지만은 야채랑 밥은 안 먹으면 안 돼요. 좋은 건 나오지도 않고 날씨가 이러니까 한 30% 정도 올린 것 같아요. 안 올리고 그냥 내가 적게 번다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편해요, 오히려. 무더위가 이달 말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강릉 안반대기 고랭지 배추는 다음 주에나 출하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2주 정도가 배추값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우, 폭염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 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습니다. 사과, 배 등 추석 성수품 공급은 평시보다 확대하고 전통시장, 유통업계와 연계를 통한 할인 행사도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은 태풍도 10월 초까지 북상하곤 합니다. 이상기후 속 사과에 이어 배추값이 서민 가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전 같은 확실한 격리 지침이 없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검사와 격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 의무가 없어져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의무도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감염 혹은 감염 의심 시 대처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뒤까지 격리하고 직장에서도 이를 배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기업체마다 제도가 제각각입니다. 별도로 회사에 코로나 관련 유급 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해 부담도 큽니다. 여기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과거와 달리 3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치료제는 고위험군에만 처방되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확진이 확산하는 환경이 만들어진 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선 젊은 층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검사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격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령층들한테 지금 입원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환자나 응급 환자 치료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쉼, 즉 격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병수당이라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이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속도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뒤 코로나 확산에 대비해 예방수칙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먼저 코로나에 감염돼 고열과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확진된 학생은 증상이 사라지고 난 뒤에 등교하고 학교에 나오지 않은 기간은 출석을 인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재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급증한 치료제 수요에 맞춰 긴급 예비비를 확보했고 치료제 26만 명분을 공급하기 위해 국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엠폭스 대응 방안에 대해선 국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진단과 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 엠폭스 환자가 유럽에서 처음 확인된 지 하루 만에 유럽질병관리예방센터 ECDC가 여행경보 발령이 필요하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ECDC는 이번에 유럽에서 확인된 변종 엠폭스를 신속하게 진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화된 계획과 함께 시민 인식을 제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법은 1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 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소위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 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 법안은 제쳐두고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희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는데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모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가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이 무섭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이른바 13조 현금 살포법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뺏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첫 제안자인 한동훈 대표를 향해 여당 자체 특검법을 제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 등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는데 여당 내에서는 민주당의 분열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며 기존과는 변화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8일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지금까진 특검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에 부여하자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해병대원 순직의 억울함을 풀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다 그러면 협의를 못할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자 추천안 수용할 생각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월 국정감사 전에 특검법을 합의 처리하자며 늦어도 열흘 안에 여당 입장을 정리해오라고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강화된 특검법을 재발의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는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다며 진정성에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담긴 또 우리의 제안까지 충실히 반영한 이런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볼 일이지만 그러면서도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른바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한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이 민주당 측과 관계돼 있다는 의혹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맥락입니다. 한 대표가 사실상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당 안팎에서 민주당의 진짜 의도가 여권 갈라치기라는 비판적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 친윤계를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목소리가 여전히 더 큰 상황입니다. 특검법에 반대해온 대통령실은 정치권 논의 과정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히면서 최상병 특검법은 다시 한번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특검법안을 본격 협상하게 될지 아니면 여권 내 반발이 거세지며 협상 자체가 불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의원의 발언이 국민 보기에 거슬리고 불편했다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서로 선을 넘지 말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바른 정치 언어를 고사하고 국민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며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에게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을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도 전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에 이어 민주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수용 입장을 밝히며 여당 대응이 전국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특검법 적용 범위와 내용 등을 놓고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관측 속에 다양한 셈법이 거론됩니다. 박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한동훈식 특별검사 제3자 추천안도 괜찮다며 최상병 특검법 수용 압박 수위를 높인 제1야당 원내사령탑. 아니면 한 열흘 정도 안에 이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겠다. 법안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기국회 이전에라도 관철할 수 있지 않을까. 두 차례나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영린이나 다름없는 법안이란 점에서 한 대표 선택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기반한 대응의 방향만 생각해야지 저희 당의 일종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는 듯한 이런 식의 이제 소위 말장난에 저희가 계속 대응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역사관 논란에 휩싸이며 당내 일각에서 자진사퇴 요구까지 나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거취를 두고 한 대표는 일종의 거리두기를 택했습니다. 인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과 함께 야권 책임론을 부각하며 충돌을 최소화한 겁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불참하셔서 이렇게 마치 이렇게 나라가 갈라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상병 특검법 관련 셈법은 훨씬 복잡합니다. 특검이 대통령 흔들기와 탄핵으로 가는 징검다리란 당내 부정적 기류가 우세한 상황. 친한계 핵심 의원은 10여 명 남짓 한동훈계 의원으로 발의에 나설 순 없다며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논의 변수로는 특검법 범위와 내용이 꼽힙니다. 실제 한동훈 체제 출범 뒤 선거 전 당시와 달리 제3자 추천안의 미온적이란 비판에 맞선 반박의 명분은 특검 내용, 즉 더 센 특검법이었습니다. 야당 특검법에 대통령실을 연루시킨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진 만큼 공정한 추천 방식만으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론입니다. 수사외압, 거기다가 무슨 공수처 수사외압. 이번에 발의할 때는 저희들이 사기 탄핵 TF에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했던 구명로비 의혹까지 집어넣습니다. 그중에서 하나만 쏙 빼가지고 제3자 특검안을 발의한다? 저는 그것도 모습이 이상하고. 또 다른 쟁점은 이번 민주당 제안에 한 대표가 언급한 제보공작 의혹 논의 여부입니다. 구명로비 의혹 제기 과정에 민주당이 깊숙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민주당은 물론 당내 친윤계와의 협의에서 주도권과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여당 지도부는 선 법안 추진, 후 내용 조율이란 야권 주장에 부정적 기류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와 민주당 그리고 여당 내 친윤계 사이 당분간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삼각 신경전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최종 득표율도 주요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막바지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특히 정봉주 후보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대표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를 붙였습니다. 경쟁자들을 압도하면서 승패보단 이 후보 최종 득표율에 관심이 더 집중되는 분위기입니다. 전국 순회 경선에서 서울만 남겨둔 현재 이 후보는 누적 득표율 8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득표율로 그 기대를 표명해 주신 것 같아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이 후보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을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세웠던 역대 최고 득표율 77.7%를 경신하게 되고 공고한 1극 체제 역시 재확인하게 됩니다. 90%를 못 넘더라도 결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낸 호남 당심 등은 향후 숙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8명 후보가 5자리를 놓고 다투는 최고위원 경선은 순위가 수시로 바뀌며 마지막까지 예측 불허입니다. 이재명 러닝메이트로 평가받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굳히기를 시도하는 가운데 2위로 밀려난 정봉주 후보의 최종 순위도 관심입니다. 이른바 이재명 파리 발언 여파로 당성 지지층에서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팔아 권력 실세 놀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파리 무리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덩어리인 명파리를 잘라내야 합니다. 정 후보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애정에서 했던 얘기였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2위 자리를 지키지 못할 거란 전망도 적잖습니다. 여성목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는 이현주, 전현희 후보가 단 0.02%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 국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며 날을 세운 전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민주당은 당원 주권 시대를 천명하며 이번 전당대회 이름도 전국 당원대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이 20%대로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평가도 나왔는데 민주당은 아직 남은 ARS 투표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ARS 투표까지 합산하게 되면은 투표율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40% 내외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정봉주 후보 논란 등으로 막판 최고위원 경선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2년 전 투표율 37%를 웃돌 거란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대 야당을 이끌 이재명 2기 체제 면면과 함께 이 후보가 연임 수락연설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눈길이 가는 대목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입니다. 전주지검은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추정용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주다가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했던 타이 이스타제에 취직한 뒤로는 지원을 중단한 걸로 보고 가족 간의 돈 거래 흐름을 들여다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조사한 걸 두고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건영 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사건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이 다시 회견 내용을 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주지검은 스토킹 수준으로 억지 수사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스타항공 관련 고발장들이 접수된 이후 수사 필요성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 넣어야겠다고 말했다거나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협박까지 진행된다는 소문도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아무 근거 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의 가액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 입법 예고와 부처 의견조회 등 사전 절차와 전국 간담회까지 마치고 다음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식사비 가액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건데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이었던 3만 원이 현재의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데 따른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여전합니다. 앞서 지난 9일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구체적 근거도 없이 명절 선물과 음식물 등의 허용가액을 올리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와 제도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권익위가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해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을 높이고자 한 거라고 답했습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엔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제공이 불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권익위는 농축수산물 관련 가공품 선물 한도를 상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5만 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30만 원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채널을 모두 닫고 우리 정부의 수해 피해 지원 제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북한이 협의체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첫걸음만 내디뎌도 정치 경제 협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문도 활짝 열어놓겠다며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을 논의하는 대화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4월 남북 연락 채널을 모두 끊었고 남북 연결 도로와 철도도 차단한 데 이어 휴전선 일대에서는 방벽을 쌓으며 대남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재민을 모두 평양으로 이동시키는 등 수해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우리 정부의 지원제의나 러시아와 중국 등 우방들의 지원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력갱생에 몰두하는 모습입니다. 자력갱생에 의한 복구 의지를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체의 강력한 지도자상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북한의 이 같은 모습은 외부와의 대화보다는 대내결속이 더 시급한 상황일 가능성도 있어 남북 대화 채널 설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등 수해 지역 주민 13,000여 명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열차로 해당 지역을 출발한 어린이들과 학생, 노인 등 13,000여 명이 그제 평양에 도착해 4.25 여관과 열병 훈련기지에 마련된 숙소에 입소했다며 교육과 보육, 휴식과 치료시설이 원만히 갖춰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이번 수해 지역들은 복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농촌의 현대화와 문명화, 실현의 본보기, 지방 개화의 분수령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평소 여성에 대한 끔찍한 범죄로 악명이 높은 인도에서 30대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사 100만여 명이 시한부 파업까지 벌였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인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병원이 폐허로 변했고 정문 앞에선 밤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수련이가 성폭행을 당한 뒤 잔혹하게 살해됐습니다. 병원 안에 휴게실이 없어 36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세미나실에서 잠을 청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병원의 30대 자원봉사자로 6시간 만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과 병원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수도 뉴델리를 포함한 인도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수련이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의사협회는 회원 100만여 명에게 시한부 파업을 요청했습니다. We don't have facilities to stay, to sit. We don't have washroom differently for girls. इसकी औरतों के साथ ऐसा लग रहा है कि हम इतना पढ़ लिख के क्या अचीव कर रहे हैं. Same treatment हो रहा है. अनपढ़, गरीब, अमीर. 모디 인도 총리가 나서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지만 시위대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हमारी माताओं, बहनों, बेटियों के प्रति जो अत्याचार हो रहे हैं, उसके प्रति देश का आक्रोश है, जन सामान्य का आक्रोश है. इस आक्रोश को मैं महसूस कर रहा हूं. 인도에선 지난 2012년 대학생이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지난 2022년 한 해에만 3만 천여 건의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하루 평균 86건에 이르렀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낙인을 찍는 분위기와 경찰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고려하면 실제 범행 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태국 새 총리의 부패 혐의로 오랜 망명 생활을 했던 탁신 친다와 전 총리의 딸이 선출됐습니다. 뇌물 스캔들 인사를 장관에 기용했다는 이유로 전 총리가 물러나면서 속전속결 투표가 이뤄졌는데 탁신가가 다시 태국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최초로 부녀 총리가 등장했습니다. 탁신 전 총리의 막내딸 패통탄 친나와시. 연립정부 정당 단독 후보에 지명돼 태국 31대 총리에 선출됐습니다. เห็นชอบ319ท่านไม่เห็นชอบ145ท่าน
งดออกเสียง27ท่านนะครับก็เป็นอันว่านางสาวแพทองธารชินวัตร 37살로 태국 역대 최연소 총리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로 기록될 패통탄은 3년 전 푸아타의당의 고문을 맡았고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 운동을 이끌어 10월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정계 입문 3년 만에 총리 자리에 오른 건데 아버지와 고모에 이어서 탁신가 세 번째 총리가 됐습니다. ก็ท่านให้คำแนะนำอยู่แล้วนะคะในหลายเรื่องที่ทำแต่ว่าอันนี้ก็อย่างที่บอกค่ะจริงๆวิธีการสื่อสารกันในครอบครัวเป็นการให้กำลังใจซึ่งกันและกันมากกว่านะคะแล้วก็แน่นอนว่าถ้าต้องการคำปรึกษาท่านก็พร้อมให้เสมอค่ะ 탁신가의 부활을 몰고 온 세타 총리 해임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린 겁니다. 20년간 헌재 판결로 축출된 총리는 4명으로 모두 탁신의 측근들입니다. 1년의 과정을 친탁신 개혁파와 반탁신 군부 간 오랜 갈등의 연장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측근의 해임과 연이은 딸의 총리 선출로 쿠데타로 축출돼 15년이나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귀국한 탁신 전 총리가 다시 정치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하마스가 불참한 가운데 카타르에서 이틀간 진행된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일단 중단됐습니다. 중재국인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공동 성명을 내고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미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국들은 가자지구 주민을 구조하고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길이 만들어졌다며 다음 주 이집트에서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르면 18일 이스라엘에 방문해 휴전 협상의 불씨 살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블링컨 장관이 18일 이스라엘에 도착해 이튿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휴전 합의를 위한 설득과 압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으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소통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며칠 안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더 많은 안보 지원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확전을 우려해 방어 위주의 무기를 지원하던 미국이 무기 종류와 무기 사용 범위 설정에서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 도중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당시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검찰은 2가지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 가혹 행위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군기 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50여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2가지,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입니다. 검찰은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 권한을 남용한 두 사람이 훈련병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5분간 군기 훈련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박모 훈련병이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숨진 만큼 자신들의 감독과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일단 규정을 위반한 훈련이 진행된 만큼 군 형법상 직권남용에 따른 가혹행위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반면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형법상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특히 중대장은 책을 꽉 채운 비정상 완전 문장을 지시한 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부중대장은 중대장이 연병장에 나와 직접 군기 훈련을 집행한 후부터는 자신은 아무 권한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앞으로 있을 공판에서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
피해자 박모 훈련병 유가족은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참 유족으로서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법적인 어떤 논리로 그 모든 책임을 빠져나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 숨진 박 훈련병과 함께 얼차려를 받은 당시 훈련병 5명을 상대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고의성을 갖춘 학대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는 이 점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지환입니다. 요양원에서 환자 이상 증세를 가족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와 약 처방 조치 등 내용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원 측은 환자의 증상과 조치 상황을 가족에게 설명했다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사는 A씨는 85세 어머니를 지난해 12월 요양원에 처음 입소시켰습니다. 치매와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고 거동도 불편했지만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대화 정도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부터 어머니 말투가 어눌해지더니 며칠 뒤에는 의식이 흐려져 대화조차 나눌 수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A씨는 요양원의 조치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요양원이 앞서 이상행동과 불면증이 생긴 어머니를 평소 진료를 받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데려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흘 동안 먹였는데 기존 복용약과 반응해 부작용을 일으킨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의 이상행동과 다른 병원 방문 사실도 요양원에 물어보고 나서야 들을 수 있었다며 답답해합니다. 구체적인 말씀 저한테 안 해주셨고요. 갔다 와서도 며칠 있다가 저희가 가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처럼 통화도 가능하지 않았고 가서 뵈도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시고. 요양원 측은 병원 방문 전에 어머니 증상과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받는다는 걸 알리지 않은 건 맞다면서도 병원에 갔다 온 당일 저녁에 가족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했다고 반박합니다. 약 처방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급하면 손 대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 통화한 거고 요즘에는 이 병원 약 지으면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문제 삼고 전문가들은 요양원 입소 계약서에 환자의 신변 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주목합니다. 요양원에서 환자의 상태 변화를 빠르게 적극적으로 통지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추가로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을 알기 어렵더라도 통보 조치가 미흡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당한 고령이고 약을 바꿨을 때는 반드시 문제 생길 수가 있고 소를 제기해서 그러한 상태를 소명한 다음에 계약이 발생했으니까 돈을 배상하라. 이건 가능한데 A씨는 요양원 측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우리나라 산지에는 생태 자연 등급이라는 게 매겨집니다. 등급에 따라서 식생과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지만 이게 꼭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개발을 허가하기도 하는데요. 탄소 중립 도시 조성에 나선 지자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청자의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농촌마을 야산. 산지 일부를 깎아내고 택지 조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 나무를 모두 잘라내고 터닦기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그 아주 자연적으로 우거진 그런 소나무들이 다 절단이 되고 파쇄되고 이 지역에 있는 수목들은 완전히 다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은 환경부가 정한 생태자연도 2등급의 환경성 평가 1등급 숲입니다. 자연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한 곳. 하지만 건축주는 지난해 춘천시로부터 해당 산지 일부 지역에 산지 전용과 건축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심지어 산지 전체를 택지로 개발해 분양하겠다는 광고를 내기도 한 상황. 어떻게 된 일일까? 춘천시는 2년 전 도시생태 현황 지도를 제작해 산지 개발 시 참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는 생태자연도 2등급이지만 춘천시가 제작해 분류한 등급은 4등급으로 조례상에도 위반되지 않아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 개발은 산림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자치단체는 편의대로 해석해 허가를 내줬습니다. 생태자연 등급 2등급은 개발을 제한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근거로 들어서 여기 산림을 훼손을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자치단체 입맛에 맞게 다시 기준을 만드니 환경부 등급은 있으나 마나 식생이나 숲 생태계와 상관없이 곳곳에서 산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를 표방하며 5년간 150톤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자치단체 포부 역시 무색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구갈동 도로에 주차된 테슬라 전기차에 불이 났습니다. 바퀴에서 소리와 연기를 발견한 운전자가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의 화학 반응으로 인해 온도가 치솟는 이른바 열폭주 현상이 일어나면서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고 불은 4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충북 영동군 용산면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와 축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1,3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방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집주인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금연구역이 주변 30m까지 확대됩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교 시설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과거엔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초중 고교 주변이 포함됐고 금연구역 범위도 30m까지 늘어났습니다. 만약 해당 구역 안에서 담배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전자담배도 단속에 예외는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 구청은 교육시설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간접 흡연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됐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시설뿐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과 장소로 금연구역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16인 이상이 타는 낚시어선이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오면서 새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로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금연거리나 버스 정류장 주변 금연구역도 부쩍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국회에서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앞으로 흡연자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서울 인기 지역 1호의 쏠림 현상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비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등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달 전용 면적 41제곱미터가 감정가인 8억 3,800만 원보다 3억 원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이 13억에서 15억 정도니까 11억 정도 경락 가격은 결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8억이 좀 낮게 좀 평가되지 않았나. 특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은 지난달 서울에서 낙찰된 아파트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3.7%로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낙찰된 서울 아파트 5가구 중 한 가구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정도로 아파트 매수 수요 일부가 경매 시장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진행 중인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은 경매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구별로도 편차가 컸는데 송파구와 마포구 등의 낙찰가율이 100% 이상을 기록한 데 비해 은평구와 구로구 등은 80%대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서울 외곽 지역의 낙찰가율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선호도 높은 지역들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외의 외곽 지역들도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앞으로는 양극화가 조금씩 줄어들 기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 매매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경매 시장에서도 비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낙찰가율은 85.3%, 빌라 낙찰가율은 81.8%로 모두 6월보다 감소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빛골 광주의 충장축제는 국내 도심거리 축제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광주 충장로의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시작된 축제가 올해로 21번째를 맞는데요. 올해 충장축제는 시민, 특히 청년이 만드는 대동 한마당이 연출될 예정입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충장축제의 정점을 찍는 거리 행렬. 광주 동구의 13개 행정동에서 저마다 독특한 의미를 담아 축제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올해 충장축제는 한층 더 젊어지고 세계화합니다. 축제가 열리는 광주 동구에 있는 조선대학교가 소매를 걷고 나서는 덕분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 이상 강의실에 갇히는 그런 수업 외에도 다양한 현장 실습 수업을 해서 이 지역의 진정한 정규인력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조선대학교는 충예기획단까지 만들어 학생들이 기존 예술의 거리를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특별한 놀이터로 꾸밀 예정입니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경만 하던 주민들도 축제의 기획자가 됩니다. 광주 동구는 공모를 통해 축제장 곳곳에 색다른 공간을 연출할 5가지의 시민 기획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만드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축제가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가질 수 있고 축제를 통해서 많은 또 축제 일꾼, 문화 기획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무려 120만 명이 다녀가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관광축제로 선정된 광주 충장축제. 올해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는 충장발광, 다시 타오른 열정, 영원히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오는 10월 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립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8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제조업 호조세에 설비 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KT가 유선전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한 달 이용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KT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전국 곳곳에서 KT 유선전화 장애가 발생했고 자영업자들은 주문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열대야 연속 일수가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27일째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관측 사상 역대 최장 기록인데요. 낮에는 폭염입니다. 서울이 35도, 대구가 34도까지 올라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양은 5에서 60mm 정도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또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자외선과 오존 모두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 밤낮 없는 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